네, 16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16번입니다. 네. 사람은 순환계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다음 중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혈관부터 가장 낮은 혈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높은 혈관부터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혈관 순이죠. 바꿔서 풀면 안 되고 가장 높은 것부터 찾은 다음에 가장 낮은 걸로 가야 되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가장 높은 걸 떠올려 봤을 때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그 동맥혈, 그게 아마 가장 산소가 많이 있는 혈관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낮은 혈관은 바로 이제 폐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순환을 거친 다음에 이제 폐로 들어오는 그 혈이 가장 이제 산소 분압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정맥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혈관은 폐에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폐에서 산소를 받으면서 나가야 되니까 폐정맥이 되겠죠. 폐정맥이니까 폐정맥인 거 찾아보면은 폐정맥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폐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 그 다음에 폐동맥이 아니죠, 대동맥.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온몸을 다 순환하고 돌아온 대정맥이 들어온 다음에 대정맥이 폐동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대정맥에서 폐동맥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폐정맥에서 이제 폐에서 CO2를 산소를 받고, 폐정맥에서 산소를 받고 대동맥으로 이제 흐르면서 산소가 이제 영차 움직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동맥에서 이제 몸으로 이제 산소를 보내는 거니까 이 사이에 몸이 있을 거고, 몸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팔, 다리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말한 다음에 이제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맥혈이 되는 거니까 정맥혈이 되는 대정맥.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은 여기까지가 동맥혈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동맥혈이 되는 거고, 여기가 동맥혈, 여기까지가 동맥혈이 되는 거고, 동맥혈은 산소 분압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두 개가 정맥혈이 되는 거겠죠. 정맥혈, 대정맥이랑 폐동맥, 여기가 이제 정맥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맥혈에서 정맥혈이 답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일단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폐동맥은 무조건 정맥혈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맥혈, 근데 폐정맥은 동맥혈. 높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죠. 그럼 여기는 동맥혈, 정맥혈로만 일단 크기를 비교를 하면 옳지 않은 걸 지금 찾아보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지금 여기는 동맥혈, 산소 많은, 여기 산소 많은, 대동맥, 그럼 여기는 지금 산소 없는, 폐동맥, 지금 여기는 산소 없는, 폐정맥은 산소 많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순서가 말이 안 되죠. 얘네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3번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4번도 보면 폐동맥은 CO2, 대동맥은 O2. 여기서부터 벌써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17번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식물의 공변세포가 적게 만들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식물의 표현형을 모두 고른 것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공변세포가 작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공변세포가 적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적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주변이 너무 따뜻하거나 주변이 너무 뜨거우면 내가 CO2를 받아들여 가지고 뭐 광합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 자체가 이제 우리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다 하면 그냥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가서.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땅에 비가 내리거나 어떤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자신의 체내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오죠. 만약에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거나 주변이 엄청 뜨거워지거나 그럴 시기 자기가 수분을 뺏긴다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봐도 되고 지금 어차피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작게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원래 공변세포가 이렇게 엄청 컸던 친구가 있고 이렇게 작은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CO2가 들어오는 것 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CO2는 이렇게 크면 엄청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뭐 공변이 작으면 그만큼 이제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CO2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열려 있을 때 CO2를 누가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왼쪽이겠죠. 그래서 공변세포가 작아지면 광합성 효율 CO2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작아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럼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뭐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번은 먼저 보지 않고 다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번엔 잎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기본서에도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조절한다. 잎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 물을 주변의 온도가 너무 상승하면 상승하지 않도록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주변의 온도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물이 증발을 하면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게 되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증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효과가 감소하는 거죠. 그 효과가 감소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가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2번과 4번은 지워지고 3번 아니면은 1번이 될 텐데 이제 나번을 볼게요. 열벽세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한다. 열벽세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지금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해석은 가번과 연계되는 거죠. 가번과 연계돼서 이게 결국에는 CO2를 내가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열북세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렇게 많이 상승할 수가 없을 거야. 네. 결국엔 열북세포에서 뭐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처음에 CO2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열벽세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냥 나번을 틀렸다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보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보기를 왜 내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번을 왜 내셨을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식물에서 CO2를 농도를 상승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아니라 어떤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면 광호흡이라는 거예요. 광호흡. 그러니까 결국엔 광호흡이라는 거는 CO2가 부족하고 CO2가 부족하게 되고 산소가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하겠죠. 비율이 산소가 많아졌을 때
그 이제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원래는 이제 CO2로 해서 광 합성을 해야 되는데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이제 산소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제 광호흡 현상을 일으킨다. 광호흡 현상을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냐면 그 광호흡 그 반응을 쭈루룩 따라가면은 뭐 중간에 이제 글리신이 이제 세린으로도 바뀌고 그 사이 과정에서 CO2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CO2가 너무 없으면 식물은 광호흡이라는 이런 반응을 진행하게 되고 이런 광호흡이라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 CO2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문제를 봤을 때 답은 제가 만약에 문제 찍으라고 하면 저는 그냥 3번으로 찍고 넘어갈 텐데 그렇게 찍은 이유는 저는 그냥 가번과 연계한 거죠. CO2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CO2 처음부터 많이 안 들어오니까 염색세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3번을 찍은 거고 이것과 좀 별개로 CO2가 너무 낮아지니까 식물이 광호흡을 해서 자체적으로 CO2의 농도를 올리는 CO2를 생성하는 그런 광호흡이라는 작용 반응을 진행한다. 이런 느낌에서 뭐 만약에 다다음 연도에 어떤 광호흡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뭐 약간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광호흡이 작용하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또 그런 거를 물어보기가 좀 괜찮거든요. 광호흡이 진행될 때 어떤 기관들이 작용을 하냐면 미토콘드리아, 네, 미토콘드리아랑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 그 다음에 포옥시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세 개의 뭐 세포 소기관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광호흡을 진행을 한다. 죄송합니다. 광호흡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자세하게 또 엄청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아미노산도 왜냐면 이게 좀 물어볼 게 좀 좋거든요. 뭐 광호흡을 하면서 아미노산이 생성되는데 그것이 글리신과 세린이다.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포옥시존 이 세 개의 소기관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도 뭐 물어보기 좋은 부분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7번까지 해설 마쳤고요. 그 다음에 18번을 가볼게요. 18번 단백질은 DNA에서 RNA를 거쳐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 하는데 전사는 세포의 땡땡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땡땡에서 일어난다. A, B는 무엇인가? 네, 이거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죠. 왜냐면 전사는 RNA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은 이제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것 같고요. 굳이 뭐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세포 소기관에 거의 우리가 생물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우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에 원액인지 진액인지 말 안 했지만 문제에서 봤을 때에는 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있으니까 일단 진액이겠죠. 네, 진액. 원액은 핵 그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답은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N당화, O당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N당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야? O당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야? 지금 제가 이거를 뭐가 N당화, 뭐가 O당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N당화가 어디요? O당화가 어디? 그리고 리보솜은 작은 리보솜, 큰 리보솜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큰 리보솜 단위체에서는 자리가 어떻게 큰 리보솜이랑 작은 리보솜은 어떻게 되고 큰 리보솜에서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서 tRNA들이 어떻게 와서 아미노산을 놓고 번역시킨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 N말단에서 C말단으로 합성되는 건지 C말단에서 N말단으로 합성되는 건지 그리고 그 RNA가 있을 때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이제 결합되는 건지 어떤 효소가 관여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흐름으로 해서 쫙 한번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까먹지 않게 쫙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에서는 이제 조절 염기 서열과 더불어 서로 연관된 기능을 가진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오페론이라고 한다. 락 오페론은 가장 대표적인 오페론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락 오페론이랑 트립토판 오페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문제가 락 오페론이 나왔는데 다음 내년 후년 문제에서 트립토판 오페론이 나온다면 트립토판 오페론은 그때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락 오페론에 대해서도 옛날 되게 제 기억으로는 미트나 그리고 피트 문제에서 피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트에서 아마 정확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되게 이게 물어볼 것도 많고 자료로 준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게도 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문제를 볼게요. 저 땅이 없을 때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어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저 땅이 없으면 그 전사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저 땅이 없으면 전사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해봤을 때 저 땅이 있어야 내가 저 땅을 활용하려면 효소를 만들 거 아니에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효소를 만들고 근데 저 땅이 굳이 없는데 내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전사를 시키고 번역을 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저 땅이 없을 때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어 있다. 사실 라고페론을 이렇게 그리면 라고페론이 이렇게 있을 때 유전자잖아요. 이게 있을 때 억제자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억제자가 이렇게 있으면 저 땅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 억제자랑 만나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땅이 없으면 이 억제자가 야, 너 오페론 전사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억제자가 이렇게 유전자를 맡고 있으니까 전사도 안 되고 번역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이 없을 때 억제자가 작동자에 붙어 있다. 맞는 보기죠.
적당히 억제자를 불활성화시킨다. 방금 설명했죠. 적당히 있으면 억제자를 불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적당히 이제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있을 때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달라붙는다. 적당히 있을 때는 아까 이제 불활성화 시켰으니까 억제자를 불활성화 시켰으니까 RNA 중합 효소가 이제 프로모터에 붙어서 이제 차근차근 전사를 하면서 번역도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적당히 관련된 그 효소들을 이제 전사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전사를 시킨 다음에 적당에 대한 관련된 이제 그 유전자들을 쓰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뭐 자세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 드린다면 뭐 프로모터가 여기 있고 작동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유전자들 이 라고페론의 유전자들이 이제 Z, Y, A 이런 순서대로 이제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제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자세히 배우시면 아마 젖당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젖당하고 포도당의 유무 그런 걸로 아마 또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젖당이 있고 뭐 포도당이 있고 젖당이 있고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없고 포도당이 젖당이 없는 경우에는 뭐 다 포도당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젖당이 있는데 포도당이 있는 경우랑 젖당이 있는데 포도당이 없는 경우 이때가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죠. 젖당은 둘 다 있지만 포도당이 있을 때가 더 활성이 높을까요? 포도당이 없을 때가 활성이 더 높을까요? 포도당이 없을 때가 더 활성이 높고 포도당이 있을 때는 활성이 더 작습니다. 크고 작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 같은 거를 혹시 뭐 보고 싶으시다면 그 미트 문제나 그런 문제를 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포도당이 있으면 뭐 CAMP가 뭐 낮고 포도당이 이제 여기 포도당이 없는 부분 포도당이 없으면 CAMP가 높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CAMP가 낮으니까 CAP를 활성화를 못 시키고 CAMP가 높을 경우에는 CAP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이제 전사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것까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있으니까 제가 뭐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문제 푸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CAMP, 포도당, 그 다음에 캡까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모트에 달붙는다. 이거 맞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답은 1번을 하고 넘어가고 식물 호르몬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3개년치를 풀었잖아요. 2014, 2015, 2016. 근데 호르몬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고 이렇게 종자의 휴면 아니면 종자의 발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옥신에서 그
산성일 때, 뭐 산성일 때 이제 더 생장을 잘하게 해준다. 그런 것과 관련된 호르몬은 뭐 이제 옥신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옥신이 관련되는 거고, 근데 이런 동작이 휴먼과 바라는 뭐 기출에 또 제가 풀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답을 그냥 바로 그냥 이거는 그냥 암기니까 다 외우는 거니까 휴먼은 앱시스산이고, 왜냐면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거 똑같이 기억나는 게 앱시스산은 뭐라고 했냐면, 수부 스트레스 때 제가 수부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수분이 앱시스탄 수분이 없어? 수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종자가 휴면을 해야겠구나. 휴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연결시켰던 것 같고, 바라는 그 지베릴리 너무 요즘에 그 포도 샤인머스켓 아니면은 그런 포도 송이들을 그런 거를 많이 자라게 하려면 지베렐린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뭐 뉴스에도 뭐 나오고 뭐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시토키닌과 옥신을 깔아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줄기 생장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줄기 생장은 이제 옥진이다. 줄기 생장은 이제 옥신이 하는 거다. 줄기 생장은 이제 옥신이 하는 거면은 이제 그러면은 시토키닌은 뭘까요? 시토키닌은 이제 시토키닌은 뿌리를 생성하는 거다. 뿌리 생장. 그래서 아마 또 뒤에는 문제를 안 풀어봤잖아요. 뒤에 문제를 안 풀었는데, 만약에 식물 호르몬 중 뭐뭐는 줄기 생장에 관여를 하고 뭐뭐는 뿌리 생장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다 옥신, 시토키닌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20번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었고요. 그리고 21번에 HIV에 대한 이제 에이즈 관련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옳은 거니까 틀린 것만 그냥 딱딱 집으면, 세포 독성이 아니라 이제 헬퍼 T셀과 관련돼서 헬퍼 T셀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독성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 숙주 세포 내 HIV의 DNA가 역전사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거 그냥 답 준 거죠. 그냥 이거 RNA가 유전체가 역전사되는 거니까 아예 말이 틀렸고, 그 다음에 HIV는 세포 매개 면역 반응만 저하시킨다. 세포 매개 면역 반응만 저하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포 매개 면역 반응만 저하시키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저하를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리고 HIV 3번을 보면 HIV는 숙주 세포의 세포 외정사를 유도한다.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들이 이제 죽는 거죠. 네. 세포 매개 면역 반응만은 이게 다 아닌 거를 뭐 1번에서 헬퍼고 2번에서 RNA고 4번에서는 세포 매개 면역 반응만 뿐만 아니라 항체가 관여하는 면역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 체액성 면역 반응. 항체가 관여하고 그것이 체액성 면역 반응이니까 그 면역 반응도 이제 저하를 시키죠. 그래서 답은 이제 HIV가 걸리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면역 반응 그 문제가 생기니까 세포 외정사를 유도하면서 림프구 수가 이제 백혈구 수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이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질환에 걸려서 이제 위험한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틀린 키워드만 가지고 답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헬퍼였고 얘는 RNA이고 아니 항체에 관련된 것도 저해시키는데 그러면 틀리니까 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백혈구들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답의 근거가 생기니까 답은 결과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하고 21번 마무리가 됐겠고요. 22번은 이제 되게 22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론 공부를 할 때 되게 등한시하는 공부고 이 습관화는 시계바늘 이런 걸로 습관화를 배우진 않고 제가 배웠던 교재에서는 습관화를 어떠한 그 해양 동물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해양 동물에서 습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습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반응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시를 배웠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처음에는 귀에 거슬리지만 곧 익숙해지는 것은 이제 습관하고요. 계속 들리니까 습관적으로 해서 뭔가 역치를 올리거나 역치를 올려서 내가 이제 이 자극에 둔감해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습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에도 문제를 보면 동물이 자기의 한 가지 행동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연관하여 학습하는 것 이거는 이제 시행착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내가 뭘 누르니까 밥이 나오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니까 전기 충격이 가해지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시행을 거치면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걸 이제 답을 찍게 되면 답은 바로 이렇게 B가 되는 거죠. 네, 고전전 조건화는 파블로프의 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블로프의 개 실험입니다. 파블로프. 뭐 음식 주고 종 치고 종을 친 다음에 음식 주고 종을 친 다음에 음식 주고 그러면 이제 종을 쳤으니까 음식을 준다. 계속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면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침을 흘리겠죠. 그러면 이제 종을 쳤을 때 이 동물은 음식을 곧 줄 거니까 침을 이제 미리 침이 이미 미리 분비된다. 이게 고전적 조건하고 지금 여기 동물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연관하여 학습하는 건 시행착오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그리고 23번에서는 분류할 때 나오는 가장 그 RNA 유전자에 기초한 분류에서 뭐 이런 걸 보통 많이 보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뾰족 남아 있고 여기가 이제 고세균
고세균이고 여기가 진액, 그리고 여기가 원액. 원액이 아니라 여기가 세균. 네. 그래서 이제 고세균과 진액이 더 친하고, 그 다음에 세균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외톨이처럼. 네. 그러면 가장 연관관계가 먼 분류를 고르라고 하면 지금 고세균은 여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진액에.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 나왔으니까 가장 먼 분류군 박테리아 2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4번이네요. 다음 중 내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이자의 베타세포가 혈액으로 인슐린을 분비한다. 베타인지 알파인지 잘 봐주시고, 글루카곤인지 인슐린인지 잘 봐주셨는데, 여기 베타라고 잘했고 인슐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스트레스성 자극은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갑성성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인슐린의 효과를 강화시킨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혈당을 올려주는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강화는 아니고 서로 반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갑상생 호르몬은 칼슘의 혈중 농도를 조절한다. PTH를 말하는 거죠. 파라토르몬은 이제 부갑상생 호르몬, 이제 혈중 농도의 칼슘을 어떻게 하죠? 부갑상생 호르몬은 파라토르몬은 이제 혈중 내 칼슘을 어떻게 하죠? 높이는 거죠. 네. 혈중 내 칼슘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조절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낮아지면은 파라토르몬 호르몬 이제 부갑상생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답은 3번으로 찍고, 스트레스성 자극은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왜 그럴까요? 어떤 코르티솔, 스트레스하면 코르티솔의 분비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코르티솔은 이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니까 부신피질, 그다음 부신피질에서 이제 코르티졸. 그럼 이제 부신피질을 자극할 수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시상하부 그런 에서 이제 자극을 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시상하부 적어 볼게요. 끝까지. 시상하부에서 이제 부신피질로 이제 자극 호르몬이 나가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가고, 그 다음에 코르티솔이 나가겠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래서 이제 TRH가 이제 분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겠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되고, TSH가 분비되면
드디어 이제 부신 피질로 자극이 가서 코르티졸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H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TSH는 뇌하수체. 위치까지 말하라고 하면 전엽 분비되고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졸이 분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세모 쳤던 2번은 동그라미로 바꾸고 정답. 네. 그 다음에 이제 25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은 제가 25번이 기본서에 나오나 한번 봤는데 25번의 기본서에는 그 펫이 나오더라고요. 펫이 나오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엑스레이와 유사한 방법, 그러니까 25번 지금 오늘날 다양한 영상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진단이 용이해지고 있다. 다음 영상 중 엑스레이와 유사한 기본 원리를 가진 것, 기본 원리가 엑스레이와 유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엑스레이는 결국에는 방사선이라고 해요. 원리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한 방법이다. 근데 이것과 유사한 게 바로 CT다. 저도 찾아봐서 알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5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물 공부를 한다고, 제가 뭐 얕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원리까지 물어보는 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엑스레이랑 CT랑 비슷한 거다. 기본 원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25번은 이 정도까지 했고요. 26번 유전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콩과 식물의 꽃 색깔과 꽃가루 모양은 다음과 같은 우열관계를 가진다. 보라색 꽃은 붉은색에 대하여 우성이며 긴 모양의 꽃가루는 둥근 모양의 꽃가루에 대하여 우성이다. 이 두 우성 형질을 가진 이중 이형 접합식물을 상호 교배시켰더니 자손의 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뭐 비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율을 보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네, 비율을 보면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 독립인 경우에는 9대 뭐 3대 1 이런 비율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독립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이제 비율상 그렇게 보이죠. 뭐 비율로 봐도 뭐 2.5대 1대 1대 뭐 지금 12가 넘어가잖아요. 20으로 해도 20으로 대충 계산하면은 뭐 24 정도 14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비율은 9대 3대 3대 1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이라고 생각해 보고 이중이형 접합식물로 교배했으니까 가장 많은 상태가 아마 연관의 그 형태일 거다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결국에는 PP, L 이렇게 있을 텐데, 보라색 꽃 긴 꽃가루가 가장 이제 많은 형태를 보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전자 형태가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보라색 꽃에 긴 꽃가루가 많으니까, 서로 우성인 게 많으니까 우성인 것끼리 같이 연관돼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이 상태를 가진 이제 식물을 이제 상호 교배시켰다고 했으니까
이제 보는 거죠. 문제를. 꽃가루 모양은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꽃가루를 볼게요. 꽃가루를 보면 긴 꽃가루가 몇 개 있는지 보고 둥근 꽃가루가 몇 개 있는지 보면 305개가 이제 긴 꽃가루고 둥근 꽃가루는 76개죠. 그러면 이거를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비율은 4대 1의 비율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델의 법칙에 따르면 비율이 동일의 법칙에 따라서 3대 1이 나와야 되죠. 우열과 분리, 독립 법칙에 따라서 보면은 R과 R을 교배했을 때 RR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3대 1의 표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3대 1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이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꽃 색깔과 꽃가루 모양에 대한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자손의 수가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조합 빈도는 전체 자손수 분의 그 다음에 재조합된 자손의 수죠. 그러면은 다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전체 더하니까 381분의 그 다음에 재조합된 친구들 42 이러면 0.11 어쩌고저쩌고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약 11%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 다만 맞는 4번으로 골랐어요. 네. 이 정도 하고 26번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유전 문제 연관된 유전 문제는 지난 기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출이든 다다음 기출이든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문제를 다 풀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다 풀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27번. 다음은 뇌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호흡, 순환, 소화운동 조절 및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의 반사종추로 작용하는 곳은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호흡만 보면 되는 거죠. 호흡은 연수죠, 연수. 호흡은 연수예요. 호흡은 연수다. 그럼 연수를 찾으면 되는데 A는 시상이고요. B는 손해죠. 그 다음에 D는 손해죠. B가 중뇌고 그 다음에 C가 연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연수고 연수는 C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각각이 이제 뭐에 관련된 것인지도 한 번씩 이제 일부러 외우시기보다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잠깐 뜨문뜨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는 어떤 것에서 이제 연관이 있냐면 몸의 균형, 자세나 이런 균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손해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뇌 같은 경우에는 뭐죠? 중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구가 나와야 되죠. 중뇌는 안구의 그런 안구의 운동.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안구만 나오면 중뇌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A를 시상이라고 했는데 A가 시상이 아니라 간뇌네요. 간뇌. A는 시상이 아니라 간뇌고, 죄송합니다. 간뇌고
이 간내는 체온이랑 혈당,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에 이제 간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체온 온도, 그 다음에 뭐 혈당과 관련된 등의 항상성. 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있지 않아서 뭐 좀 특이하게 다른 데를 찝어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 약간 살짝 밑으로 약간 내려온 약간 이 전엽과 후엽이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여기 그렇죠. 뇌하수체죠. 네, 요 정도. 그래서 간내, 손해, 중내, 연수들의 각각들이 담당하고 있는 키워드. 체온, 안구, 호흡, 뭐 자세 균형 이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배엽, 내배엽 그 배엽 얘기가 이번 기출에는 없네요. 그 중배엽의 기원이 물어보는 문제가 연속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기출에는 그게 빠졌네요.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그 기출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이번 기출에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8번으로 넘어가면 다음 그림은 생쥐 조직에서 분리한 DNA 시료에서 유전자 X를 포함하는 부위를 PCR을 통해 얻은 DNA 조각이다. 정상 생쥐의 DNA 조각은 A와 B의 이콜라이 이러한 대한 제한 요소 자리인 GAATTC를 가지고 있지만 돌연변이 생쥐는 A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염기서열이 GGATTC로 바뀌었다. 돌연변이에서 얻은 DNA 조각을 이콜라이 R1으로 잘랐을 때 전기영동 젤상에서 어떠한 밴드의 형상이 나타나겠는가? 단 이 돌연변이 생쥐는 유전자 X에 대하여 이형 접합이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비슷한 DNA 조각을 하나 그려보고 똑같이 A 자리와 B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돌연변이 생쥐는 A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제한 요소가 작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생각이 든다면 지금 위와 같은 이 상태의 DNA 조각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DNA 조각을 처리해 보면은 몇 개로 끊어지는지 저희가 체크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지금 끊어질 수 있는 게 보면 여기 끊어질 수 있고 여기 끊어질 수 있고 여기 끊어질 수 있으니까 몇 개의 조각이 생기는지 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조각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계열상에서 5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될 텐데 지금 1번에 3개, 2번에 3개, 3번에 2개, 4번에 4개 이렇게 나오네요. 어디에도 5개는 없는데 왜 5개가 없냐면 지금 보면 지금 왜 5개가 없냐면 지금 이 부분 B에 잘린 이 부분은 지금 크기가 같잖아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다른 지금 다른 곳에서 잘렸지만 크기가 같아서 계산상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계산상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로 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한 개로 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개가 되고 그다음에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면 결국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셨을까?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많죠, 사실. 뭐 돌연변이 됐는데 뭐 밴드가 더 두껍거나 뭐 더 얇거나 이런 양까지 조절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은 많은데 이 문제를 만드신 교수님은 아마 2012년 어, 생물 임용고시 문제가 있거든요. 2012년도 생물 임용고시에 이 문제와 이 문제 이 문제의 이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주관식이어서 그 주관식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숫자를. 그래서 답을 4개로 써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임용고시 문제는 주관식이어서 4개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4개의 밴드로 이제 나와 있는 보기 4번을 골라주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또 이런 식으로 보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경우도 많지만 어디서 가져오시거나 어디에서 착안해서 내시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기출도 꼼꼼히 이제 뭔가 반영을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식물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도 식물 호르몬 경우에도 문제가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세소관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디네인으로 바꿨지만 디네인이 결국엔 미세소관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2012년도 임용고시를 착안해서 만드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답은 4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번 이 개방순환계와 폐쇄순환계에 대한 내용도 문제로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개방순환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에 보시면은 메뚜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기공 이렇게 뭐 그려져 있으면서 그쪽 부분이 그런 순환계 부분 이제 폐쇄 순환계로 가기 전에 개방 순환계의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 순환계로 나가면서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뭐 파충류 이런 친구들의 심장의 구조들 뭐 1심방 1심실 뭐 2심방 1심실 뭐 2심방 불완전 2심실 그 다음에 2심방 완전한 2심실 이렇게 이런 약간 뭐 제 기억으로는 4단계로 해서 뭐 심장의 구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어서 뭐 어떤 동물은 뭐 2심방 불완전 1심실이다 이렇게 문제 내버려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암기하지는 않는데 낸다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편입이고 그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본서는 제 생각엔 한번 달달달 보시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다 숙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9번도 이제 풀어보면 개방순환계도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체액을 돌려야 되잖아요. 체액에 뭐 혈액이라든지 뭐라든지 돌려야 되니까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혈액과 세포 사이에게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지금 사람은 폐쇄순환계잖아요. 그래서 혈액과 림프가 서로 이제 구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혈액, 림프액 이렇게 부르는데 개방순환계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혈림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혈림프. 그래서 혈림프라고 부르는 어떠한 뭐 순환하는 액체가 있다. 그래서 구분이 없다. 왜냐? 혈림프가 있으니까. 혈림프. 그리고 무척추 동물이 가지고 있다. 무척추 동물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쇄는 척추,
그리고 개방순환계는 무척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셔도 될 것 같고 기본서에서는 뭐 무척추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개방순환계는 절지동물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절지동물.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개방순환계는 절지동물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맞는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는 답번은 맞는 보기. 이게 답은 가나다 다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를 던져 주시면서 시험 고생했었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동물은 순환계를 통해 식물은 물관과 체관을 통해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당은 동물에서 어떠한 형태로 식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동물에서는 사람 생각하면 되죠. 사람은 혈액을 통해서 뭘 이동시켜줘?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이동시키니까 혈당 이런 걸 측정을 하잖아요. 혈당이 높아졌네, 혈당이 낮아졌네. 그러니까 포도당일 거고 식물에서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이제 녹말로 저장을 하죠. 근데 녹말로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동하는 형태잖아요. 이동하는 형태. 결국에 뭐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했었는데 맨 앞에 무슨 양분 이동 양분 뭐였죠? 양분 이동 세포 말하면서 체관을 약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체관을 통해서 뭐가 이동하냐는 거예요. 체관을 통해서 뭐가 이동하게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설탕이 이동한다고 외우면서 설탕은 이제 비환원당이거든요. 설탕은 이제 비환원당이니까 뭔가 이제 안정해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식물에서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연계해서 외우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녹말로 저장하고 이동할 때는 설탕으로 이동한다. 그럼 설탕은 뭐 포도당이랑 이제 과당이랑 합성 같이 이제 연결된 이당류다. 라고까지 이제 알아두시고 답은 1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기초 생물을 한번 풀어봤고요. 제가 이제 느꼈던 바로는 2014년, 2015년과 2016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생각하는 문제라기보다 이거니까 이게 답, 이런 키워드라서 이게 답이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2015학년도 기준보다 2016학년도 그 문제는 방금 보셨잖아요. 동물은 포도당, 식물은 설탕, 개방순환계, 심장, 오케이, 혈림프, 오케이, 무초동추동물,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절지도 있었지. 그렇게 이제 연수는 호흡이니까 3C번 이렇게 약간 딱딱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문제도 이렇게 뭐니까 키워드 A니까 답이 이거, B니까 답이 이거 이런 문제면 뭐 편입 문제를 내시는 분이 많지 않다면 한 분이 내시는 거라면 그분이 또 연속으로 2년 내시는 게 아닐지라는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차피 지금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를 풀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2014년도, 2015년도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달랐어요. 제가 푸는 입장에선. 네. 그래서 한번 문제 다 풀어보시고 제 거를 한번 참고 삼아 쟤는 어떻게 풀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으로 2016학년도 편입학 시험 전공 기초 생물 문제지를 다 풀었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에서 오류나
그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밑에 대댓글을 달아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더보기란에 수정을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시 이제 뭐 그런 방안으로 수정을 하는 방안으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